오늘도 5시간 남았고요. 이제 5시간 동안 수업이 이제 진행될 겁니다. 한번 오늘 지난 시간에 한 것에 이어서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똑같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마지막에 했었던 얘기가 최고값, 이제 부피를 제일 크게 하는 값, 요 값을 찾는데 여러 가지 뭐 미분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하나씩 일일이 찾아서 제일 큰 거를 찾아서 골라도 된다. 왜냐면은 컴퓨터는 단순한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빨리 하죠. 그래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무한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게 해서 찾아내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계산을 해서 제일 큰 걸 찾으면 된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서 뭐 컴퓨터가 어차피 빨리 다 할 건데 끝까지 해도 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예가 있냐면요. 그 다음에 예를 봅시다. 컴퓨터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 때 프로시저럴하게 문제 해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분해한 다음에 그것을 순차적으로 나열하고 그 순서대로 진행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조금 전에 그 해답을 찾는 경우도요. 근데 이런 프로시저럴한 알고리즘은 몇몇 문제에 있어서는 아예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자리의 영문자 숫자로 이루어진 암호를 찾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10자리의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 숫자, 영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암호를 찾는 문제를 생각해보세요. 10자리인데 몇 가지 종류가 필요할까요? 몇 가지 종류가 필요하냐면은 각각의 10자리, 자릿수마다 62개의 문자 중에 하나가 들어오기 때문에 62, 그 다음에 10자리이기 때문에 62의 10승이 돼요. 62의 10승이 되면은 숫자가 이렇게 커지게 되죠.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1초에 하나씩 체크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가 걸리냐면은 이거 나누기 60초 나누기 60분 나누기 24시간 나누기 365일 이렇게 나누면 되죠. 나누면은 266년이 걸려요. 1초마다 쉬지도 않고 매 초마다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266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우리가 그 순차적으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결국 찾아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생전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로 practically impossible 한 거죠. 실제 가능은 하지만 나한테는 불가능한 거고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태까지 사람들이 해온 것들이 더 빠른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계속해서 요 시간을 줄이려고 했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더 큰 문제를.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일을 하는 식 말고 다른 식의 어프로치, 다른 식의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차적으로 하나씩 체크하는 거가 아니라 또 다른 방법, 대안적인 얼터너티브 방법들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남은 5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보게 되면 처음에 지능적인 모델, 그 다음에 인공생명, 그 다음에 진화 모델, 제네틱 알고리즘,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 이거 E가 대문자고 V가 소문자예요. 이볼루셔너리.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바이오닉, 그 다음에 최근에 얘기하는 집단지성, 휴먼 컴퓨팅, 이런 이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은 이것들이 어떻게 진화가 되어 왔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봅시다. 이거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프로시저럴하게 계속 알고리즘을 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사람의 두뇌가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 건가. 그 흉내를 찾아서 그 흉내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제 시도를 해보는 게 지능적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생명은 개미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유기체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을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걸 이용하는 것들이고요. 진화라는 것은 사람이나 생물이나 진화를 하잖아요. 진화하는 과정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하는 과정을 문제 해결하는 과정으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고요. 그 다음에 신경망은 우리 뇌가 뉴런과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뇌가 신호를 처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관찰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또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바이오닉스는 사이보그 만드는 거죠. 우리 신체와 그 다음에 컴퓨팅 모델을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런 거고, 집단지성과 휴먼 컴퓨팅이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문제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능적인 거, 그런 거를 100%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거는 힘들었다. 차라리 이걸 이제 포기를 하고, 포기는 아니고 이 문제를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람의 지능과 컴퓨터의 지능을 같이 합쳐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해보자. 그게 이제 뒤에까지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이걸 하게 될 거고요. 이게 최근에 가장 큰 이슈예요. 이쪽 집단지성, 그 다음에 휴먼 컴퓨팅, 사람과 컴퓨터를 합쳐서 해보는 거. 이거는 사실 아이디어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죠. 이거는 바이오닉스는 사람의 물리적 신체와 그 다음에 컴퓨팅 모델을 기계를 합쳐가지고 사이보그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사람의 두뇌를 컴퓨터의 두뇌와 합쳐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들을 이제 남은 5시간 동안 하나씩 우리가 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처음부터 이제 지금 순서대로 우리가 쭉 보게 되면요. 처음에 이제 기존의 순차적 모델을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가 이미 학습을 한 거지만,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될 다른 것들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순차적 모델은 기본적으로 입력값이 있고,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이 있습니다. 아웃풋이. 이 입력값에 따라서 출력값이 나올 수 있도록 절차를 우리가 정의해 주는 것이 핵심이죠.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 절차는 순서대로 처리되도록 나열한 것이고, 그것이 컴퓨터라는 기계에서 자동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 방안을 기본 처리들의 처리 순서를 우리가 나열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명령을 가지고 구현을 하죠. 이것은 매우 강력한 컴퓨테이셔널 모델이긴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문제를 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들요. 예를 들어서 필기체 문자 인식,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문제, 추론, 최적화, 자연어 처리, 이런 것들은 컴퓨테이셔널, 프로시저럴 컴퓨테이셔널 모델로 만들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기체 인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봤지만,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문제를 봅시다. 우리가 저 사람 얼굴을 사진을 보여주면은, 우리는 내 초등학교 누구누구야, 바로 알잖아요. 이거를 컴퓨테이셔널 모델로 어떻게 만들죠? 프로시저럴 모델로 순차적으로 뭔가를 계속 반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해결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50억의 인구의 사진을 전부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50억을 그 다음에 이름을 붙여놓고, 내가 어떤 얼굴을 딱 봤을 때 이게 누구지? 하면은 그 순간에 굉장히 빠른 슈퍼컴퓨터로 50억 개를 쫙 비교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누구야? 이렇게 해주는 모델을 만들 수 있죠. 가능은 하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저 사람을 봤을 때 순식간에 0.1초 만에 초등학교 동창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뇌도 전기가 흘러가지고, 우리 뇌 전기가 흐르고 있거든요. 전기를 흘러서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모델이 뭘까? 그죠? 컴퓨테이셔널 모델로 좀 불가능한 것들이죠. 자연어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어 처리를 우리가 얘기한 프로시저럴한 컴퓨테이셔널 모델로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만들었었던 것들이 기존의 자연어 번역 문제들인데, 아주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번역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최적화 문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최적화 문제를 봤죠. 깡통의 부피를 구하는 거가 최적화 문제였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지만 문제가 굉장히 커지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대학원 때 공부할 때 저희가 같은 랩에 있던 사람이 무슨 프로젝트를 했었냐면은 그 전투기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그 회사의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아주 웃긴 프로젝트였어요. 전투기 실제로 만드는 건 아니고 전투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 판이 있잖아요. 그 재질. 그게 엄청나게 비싼 거래요. 근데 그거가 커다란 원형판이 하나 온대요. 원형판이. 그러면은 들어가는 모양들이 각각의 모양들이 있잖아요. 세모 모양도 있고 날개 모양도 있고 이거를 원형판에서 찍어내야 되는데 찍어내고 나면은 나머지들이 생기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이거가 최대한 적게 이거를 배치를 해가지고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최저가 문제예요. 최저가 문제. 네. 그래서 나머지들이 짝짝 짜맞춰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남는 것들이 가장 적게. 그게 남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니까 이거 굉장히 비싼 거라서요. 그거가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 알고리즘 만드는 거가. 최저가 알고리즘. 굉장히 어려워요. 엄청나게 큰 양에서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는가는 최저가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것 순서대로 다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나면은 사람은 잘하지만 컴퓨터는 잘하지 못하는 문제들. 네. 이것을 우리가 지능적인 문제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은 잘 못하지만 컴퓨터는 잘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계산하는 거, 빨리 계산하는 거. 그거는 아까 얘기한 순차적인 문제로, 순차적인 알고리즘으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람은 못하지만 컴퓨터가 잘하는 거. 근데 컴퓨터는 못하고 사람은 잘하는 것들은 순차적인 거 가지고 해결이 조금 힘든 문제들이거든요. 네. 제가 옛날에 이거를 시험 문제 내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옛날에 그런 문제를 냈었어요. 사람은 잘하지만 컴퓨터는 잘하지 못하는 문제 5가지를 적고 설명을 해보시오. 이 문제를 어느 시험에서 냈어요. 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반은 안 되지만은 많은 학생들이 무슨 문제를 썼냐면은 사랑을 할 수 없다. 저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다. 배고픔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쓴 학생들이 있어요. 배고픔을 알고 사랑의 감정을 알고 하는 건요. 전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거를 제가 알게 됐는데 뇌가 있으면은 뇌가 반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이게 좌뇌고 이게 우뇌잖아요. 아주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좌뇌는 굉장히 로지컬하고 팩트하고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요. 그다음에 우뇌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감성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거든요. 감성적인 것들은 오늘 이럴 수 있고 내일 저럴 수 있고 내일 모레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모든 사람은 감성에 굉장히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좌뇌 쪽은 로지컬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정보들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전혀 다른 성질의 문제들이죠.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대학 때까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요쪽 정보들이에요. 요쪽 정보들.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네? 물리, 수학, 언어, 국어, 영어 다 이쪽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학교에서는 좌뇌 쪽만 가르치고 좌뇌 거를 가지고 뭔가를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해서 취업시키고 나래비를 세우고 이러는 거죠. 그죠? 우뇌적인 거는 가르칠 수도 없고 테스트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마다 다르고 똑같은 사람도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일반화되기가 힘드니까. 하지만 이거는 일반화되면은 내가 로직을 이렇게 만들면은 다른 사람도 그 로직을 쓰게 할 수가 있고 저 사람도 로직을 쓰게 할 수가 있고 일반화될 수가 있고 지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들이 이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들도 그 다음에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도 다 이쪽 정보들이에요. 로지컬하고 팩트들이고 추론 가능하고 이성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고 컴퓨터 모델을 만드는 것도 다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못하지만 컴퓨터가 잘하는 거 혹은 컴퓨터는 못하지만 사람은 잘하는 거 이런 거를 컴퓨터 모델로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하면 다 이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사랑을 못 느끼잖아요. 컴퓨터는 배고픔을 못 느끼잖아요. 이거는
이제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죠? 여태까지는 그래왔어요. 근데 최근에 감성정보라는 분야가 생겨나면서, 감성정보. 뭐가 발생하기 시작하냐면은, 운해에서 처리하는 감성적인 정보도 똑같이 컴퓨터 모델로 만들어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 중에서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연구가 시작은 되어 있어요.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은 사람이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표정을 보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얼굴 보면은 저 사람이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슬픈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요. 거기서 더 처리를 하면은 여러분들 뭐 초중고등학교에도 과외를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은 얘가 알고 있다고 끄덕이는 하는데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거 있죠. 그리고 얘가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걸 표정만 보면 알잖아요. 이게 감성 정보들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모르는데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아는 척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표정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얼굴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을 좌뇌적으로 변환을 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시도는 되고 있어요. 지금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요것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컴퓨터로 처리하고 모델을 만드는 것들이 왜 일반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이제 얘도 여러 가지 썼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의 지능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능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능 모델을 어떻게 컴퓨팅 모델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저희가 이제 이번 수업 처음 시작할 때 지식이 뭘까, 데이터가 뭘까, 정보가 뭘까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지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지능은 지식이나 정보나 데이터 이런 단위들을 내가 만들어내고 처리하고 관리하고 추론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우리 수업 첫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 때 이 알고리즘이 지능적이다, 인텔리전트한 시스템이다, 인텔리전트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인텔리전트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고민을 1950년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란 튜링이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게 있어요. 그거를 튜링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튜링 테스트인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면요, 튜링 테스트가 뭐냐면 아주 간단한 테스트예요. 제가 여기 있고 여기 담이 있어요. 담이 있고 담 너머에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도 있어요. 프로그램도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럼 내가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을 하면은 답변이 오는데, 이쪽에서 답변이 오는데 내가 이게 사람이 한 답변인가 이 프로그램이 컴퓨터가 한 답변인가를 내가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 프로그램은 지능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튜링 테스트의 내용이에요. 좀 웃기죠, 그죠? 내가 뭔가를 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줬는데, 결과가 왔어요. 보니까, 이거 사람이 했겠구나. 아닌가? 컴퓨터가 했나? 이러면은, 그거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인텔리전트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 테스트의 정의를 그대로 활용한 그 인텔리전트한 소프트웨어가, 제일 처음 나온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들어진 마이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튜링 테스트를 이용해서 인텔리전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마이슨이라는 프로그램은 뭐였냐면은 의사를 흉내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증세를 묻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의사의 질문에 따라서 증세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환자가 얘기하는 증세를 대답을 듣고 거기에 맞게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무시하고 똑같은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보고 거기에 맞는 또 다른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질문 몇 개를 해서 증세를 들은 다음에 의사는 판단을 내리죠. 당신은 감기예요. 당신은 독감이에요. 당신은 암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마이신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의사의 지식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이렇게 뭘 물어야 되는지를 이제 알고리즘 만든 거죠. 뭘 물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답변이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뭘 물어야 되는지를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테스트처럼. 스탠포드 대학, 의과대학의 그 의사하고 그 다음에 마이씨라는 프로그램을 놓고, 둘을 놓고 환자는 저쪽에 있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제 약간 테스트를 변경하면은 똑같은 환자의 증세를 놓고 기계에도 놓고 의사한테도 사람한테도 주고, 그래서 누가 잘 맞추나를 이제 측정하는 거죠. 잘 맞췄더니 보통 의사의 오진율이 한 20-30%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70%, 80% 정도가 의사가 아주 훌륭한 의사도 그 정도 맞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이신이 그 의사들의 그 진단 정확률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70%, 80%. 그러면은 의사나 마이신이나 프로그램이나 환자 진단 정확률이 똑같잖아요. 오진율이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나 기계나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나 기계나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계는 그러므로 인텔리전트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튜링이 그런 인텔리전트, 지능적이다 어떤 프로그램이, 그거는 그렇게 1950년에 정의를 내린 것을 지금도 우리 사람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데 차이니스 룸이라는 논쟁이 한 번 있었어요. 차이니스 룸, 중국방. 중국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는 좀 이따 보여줘야 되고. 뭐냐면은 사람이 어떤 가정을 세운 거예요. 이거 이제 철학자들이 세운 가정인데, 어떤 방이 있는데 이 방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국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중국 사람이. 그래서 안에 조그만 슬립이 있어요. 근데 안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고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한자로 뭔가를 써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서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더니 잠시 후에 탁 하고 종이가 나오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골드 이렇게 탁 써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거죠. 예? 또 사람들이 반대로 영어로 골드라고, 이거 미국 사람들이 이제 만든 가설이니까 골드라고 써서 냈더니 조금 있다가 금이라는 글자가 탁 나왔어요, 거기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할 수가 있냐면은, 저 안에는 진짜 지능적인, 그러니까 옛날 서양 사람들 생각할 때는 한자를 알면 굉장히 지능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제 옛날 가설이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한자가. 그러니까 저 안에 분명히 지능적인, 굉장한 지능을 가진 중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안에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차이니스 룸이에요. 인텔리전트하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방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런 사람이, 서양 사람이 들어가 있었고 인풋을 박는 구멍이 있었고 안에 데이터 책장들이 쫙 있었고 여기에는 룰북이 있었고 룰북이 규칙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웃풋 넣는 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중국 한자를 단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단지 우리가 뭔가가 들어오면은 그것의 위치, 모양 이런 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룰북을 보고 규칙책을 보고 찾아가지고 7번에 4번 칸에 있는 거를 내주어라. 7번에 4번 칸을 찾아가지고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시 얘기하면은 요 사람은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은 컴퓨터,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시저를 한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인텔리전트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라는 문제죠. 본질적인 문제죠. 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이 논쟁이 붙었을 때 이제 두 가지죠. 논쟁의 이제 그 결론은 두 가지죠. 그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인텔리전트하게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텔리전트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쪽은 속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온 결론이 인텔리전트한 결론을 내지 않았는가. 그러면 인텔리전트하다고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얘기죠. 두 가지죠. 그래서 뭐 그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늘을 날고 싶어서,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서 비행기를 만들었지만 비행기가 새처럼 날지는 않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는 난다라는 목적을 수행했으니까 우리는 새처럼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는가. 뭐 이런 비유까지 나오죠. 비유까지 나와서 이것이 실제로 인텔리전트하게 이 사람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속에 프로그램이 인텔리전트한 행위를 하면은 인텔리전트하다라고 우리가 보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아까 얘기한 그 튜링 테스트하고 차이니스 룸이 근래에 일어난 그 인텔리전트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시사점,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를 제가 보여줄 건데, 그 우리의 지능에 대해서 또 다르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체스 게임이에요. 체스 게임. 여러분들 그 장기 두는 체스 게임 있잖아요. 체스 게임. 체스 게임은 인간과 프로그램 간에 그리고 기계환에 간에 끊임없는 어떤 그 대결 모드를 세워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새로운 그 컴퓨팅 모델을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일 처음 나온 거가 최근에는 지금 안 나왔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더 턱이라는 기계인데 1770년에 나온 기계예요. 1800년대도 아니고 1770년에 체스를 두는 기계라고 나왔어요. 이게 불에 타서 나중에 없어졌는데 한 10년 하다가 여기 로버트 사람이 있어요. 로버트 사람. 인형으로 만든 사람이죠. 그리고 체스판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 태엽들, 1970년에 컴퓨터는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기계식 컴퓨터가 있었죠. 그래서 태엽들이, 기어들이 막 돌아가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놓으면은 기계가 돌아가는 게 이제 보이게 해놨고, 이 사람 로버트 손이, 인형 손이 움직여가지고 잡아가지고 이걸 놔요. 이게 1770년에 나왔어요. 경악이었죠, 경악. 사람들이 체스를 그때 많이 뜨는 그 유일한 낭인데 로봇 뜨는 기계가 나왔고 나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기계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서 뭔가를 또 보여주는 거를 이렇게 문을 열으면은 태엽들의 기계가 막 돌아가고 있고, 이 안에. 네. 이게 더 턱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게 이제 체스와 인간 간의, 기계와 인간 간의 체스 게임의 시작이에요, 턱은.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컴퓨터도 없었고 알고리즘도 없는데 여기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속에 사람이 숨어 있었어요. 체스를 잘 둔 사람이 숨어가지고 여기에 태엽 돌아가는 것만 일반 손님한테 보여주고 이 사람은 숨어 있다가 놓는 거를 보고 여기서 작동을 해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놓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 각은 상관없이. 이게 턱이에요. 하지만 이게 처음의 시작이죠. 체스라는 거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하고 똑같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속임수였지만. 그래서 턱이라는 용어가 그런 속임수, 막 이런 용어로도 많이 쓰이죠. 최근에 아마존에서 이 이름을 따서 아티피셜 턱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티피셜 턱. 나중에 이제 집단지성할 때 시간이 되면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도 들어가 보세요. 아티피셜 턱이라고 치면은 아마존에서 하는 건데, 뭐냐면은 일을 대신해주는 그 사이트예요. 내가 일할 게 있어요. 내가 회사 사장인데 일할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직원을 뽑거나 회사를 차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일을 얼마 줄게 하고 아마존에 올려놓으면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근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컴퓨터에다가 일을 줘서 컴퓨터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뒤에서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번역을 하나 해야 될 게 있어. 번역을. 이거를, 번역은 한국말을 번역이니까 안 되겠다. 뭔가를 이제 영어로 뭔가를 작업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계산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문서를 쓰거나 이런 작업을 아티피셜 턱에다가 내가 주고 돈을 내가 이걸 20불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보고 이제 많이 쪼개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면은 보통 인도나 영어를 많이 하는데 임금이 싼 데 있잖아요. 인도나 이런 데서 그거를 받아다가 일을 해서 나한테 보내줘요. 그럼 나는 그 사람들한테 뭐 50센트, 1불 이 정도 돈을 주고 일을 처리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티피셜 턱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를 흉내내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이게 처음에, 그겁니다. 체스 게임입니다. 체스 게임.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1996년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그 이후에 IBM에서 딥블루라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요. 딥블루라는 슈퍼컴퓨터를 만드는데, 이 슈퍼컴퓨터의 목적은 뭐냐면은 체스만 뜨는 슈퍼컴퓨터예요. 체스만 뜨는 슈퍼컴퓨터.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ESPN에서 중계를 하게 하고 해서 세계에서 그 당시에 제일 체스를 잘 두는 체스 챔피언이 러시아에 있는 게리 카스파로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게리 카스파로프가 15살 이후로 한 번도 체스에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챔피언도 보통 챔피언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슈퍼컴퓨터, 체스를 두는 슈퍼컴퓨터 딥블루하고 1996년에 대전을 벌입니다. 공개적으로요. 대전을 벌였는데 16살 이후에 진 적이 없네요. 6번 경기를 했는데 첫 경기 하자마자 딥블루가 승리를 해요. 체스라는 경기는 가장 인텔리전트한 어떤 경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카스파로프가 이기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비겼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카스파로프가 이겨가지고 4대2로 카스파로프가 다행히 승리를 합니다. 이게. 딥블루는 프로그램을 고쳐요. 다시 또 업그레이드를 해서 1997년에 재경기를 벌리는데, 그 당시에 듣기로 ESPN에서 이걸 중계했는데 전 세계에서 몇천만 명이 이걸 중계를 봤대요. 엄청난 사람들이 중계를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두 번째 경기가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경기는 첫 경기는 카스파로프가 이겼고, 두 번째 경기는 딥블루가 이겼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무승부였어요. 그럼 세 번 무승부고 1대1이었잖아요. 마지막 경기가 남은 거예요. 마지막 경기가 나왔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경기를 뜨자마자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카스파로프가 판을 엎어버려요. 난 더 이상 못 두겠다고. 경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딥블루가 승리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텔리전트하다라고 하는 체스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이기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97년이에요, 이 사건이. 그리고 카스파로프는 판을 얻고 나가면서 나는 못 두겠다라고 해서 나중에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거는 컴퓨터가 아니다. 자기는 무슨 느낌을 가졌냐면은, 저 컴퓨터 위에 턱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없애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음모론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음모론을. 숨어가지고 또 가지고 나를 이긴 거다, 저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카스파로프는 IBM에다가 로그를 공개해라. 컴퓨터에서 돌아간 로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로그를 공개해라. IBM에서 공개를 안 해요. 거 봐라. 이렇게 나면서 이제 그 논쟁이 시작되는데, 딥블루를 만든 그 연구팀이 있어요. 연구팀장이 이제 중국계 미국 사람이었는데, 수라는 이제 사람이었는데, 수라는 사람이 IBM하고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공개를 안 하느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에서 이제 법적에서도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법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공개를 해라. 그래서 IBM에서는 전략적인 마케팅 전략상 이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수가 나와요. 회사를. 나와서 자기가 IBM에서 했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요. 결국. 만들어서 이제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 카스파로프 나랑 해서 다시 해보자. 네? 그리고 로고 다 공개할게 내가. 다시 해보자 하고 카스파로프한테 2002년인가? 2001년도 초에 이제 다시 제안을 합니다. 카스파로프가 안 할래 그랬어요.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다시는 경기가 안 해요, 카스파로프가. 그래서 이 수라는 사람이 책을 내요. Behind the Deep Blue라는 책을 내가지고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기가 어떻게 만들었고 그 경기가 어떻게 진행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썼고, 2003년인가에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나와요. 딥 블루라는. 여러분들 찾아보면 영화도 나와요, 영화도.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카스파로프예요. 이게 딥블루고 이게 카스파로프고 뜨고 있는 장면이었고, 두 번째 경기인가? 이게 다른 경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체육관 같은, 잠실 체육관 같은 중계에서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죠, 동시에. 여기 앉아서 보고, 우리는 뜨고, 실황 중계가 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체육관에 가지고 이거 놀라는 모습들을 보세요. 한 수 한 수 이제 보고 있는 모습들.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걸로 끝났죠. 근데 최근에 카스파로프가 체스에 또 등장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지능 시스템들 쪽에 얘기하다 제일 마지막에 집단지성 얘기가 나왔잖아요. 휴먼 컴퓨팅. 지금은 여러분들이 휴대폰 다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만 잘 연결하면은 사람들이 조그만 노력으로 해도
그거를 모아가지고 굉장한 지능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아이디어거든요.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카스파로프랑 체스 게임을 다시 떠요. 그 두 가지 경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 경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카스파로프는 이제 뜨고 있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이쪽 뒤에 카스파로프가 뜨면은 그 수많은 몇만 명의 사람들이 일반인들이에요. 체스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음에 어디에 뜰까? 카스파로프 여기 떴는데 우리는 어디에 뜰까를 투표로 결정을 해요. 투표로 결정해서 제일 많이 나온 거기다가 놓는 거예요. 그럼 카스파로프가 보고 또 넣으면은 수만 명이 또 투표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 다음에 뜰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요거를 실험을 했어요. 실험했는데 당연히 카스파로프가 승리를 했어요. 아주 쉽게.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100명 모여봐야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집단지성의 어떤 그게 나오는데 집단지성을 잘 오거나이즈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반영을 해서 다시 또 게임을 합니다. 다시 카스파로프하고.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체스를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을 주잖아요. 근데 의견을 주기 전에 뭘 하냐면은 전문가 3명이 나와요. 전문가 3명이 나와서 아, 카스파로프가 이렇게 떴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은 이 사람은 어디에 뚫을 예정이고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 그걸 듣고 포럼까지 열어요. 진짜 그럴까? 이거는 왜 이럴까? 토론을 하게 만들어요. 토론을 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 날에 결정을 하게 해요. 그렇게 했더니 카스파로프가 뭐라고 나중에 얘기하면 결국 이기긴 이겼어요. 굉장히 힘들게 얘기하는 카스파로프가 인터뷰에서 내가 체스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힘든 경기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사람들의 생각을 단지 투표만 가지고 모으는 거 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토론과 어떤 전문가의 제시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거기서 모여서 다시 자기 거를 재정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집단지성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두 번째 나온 그 시사점 때문에 많은 지금 뭐 알고리즘들이나 컴퓨테이셔널 모델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컴퓨테이셔널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걸 제일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그 딥블루라는 그 컴퓨터는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보세요. 딥블루는 체스 경기에서 다음 판을 어디에 놓을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다음 위치를 다 하나씩 계산해요. 근데 1997년 경기에서는 12수 앞을 내다보는 엄청난 계산 속도를 내기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480개의 VLSI 칩을 가지고 1초에 2억 개에 대한 위치를 계산할 수 있었어요. 네. 체스를 두면은 이 사람이 놨죠? 내가 놓을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놓을까? 여기에 놓을까? 여기에 놓을까? 그 위치를 다 계산해서 그 위치에 놓으면은 나한테 이익이 얼마고 쟤한테 손해가 얼마고 그걸 다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근데 한 수 앞을 더 내다보는 거야. 내가 여기에 놓으면은 제가 여기에 놓을 수도 있고 여기에 놓을 수도 있고 여기에 놓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놨을 때 그럼 난 여기에 놓고 여기에 놓고 12수 앞까지 내다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거를 1초에 2억 개씩 계산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체스를 뚫 때 몇 수 앞까지 내다봐요, 보통 여러분들. 내가 여기 놓으면 제가 여기 놓겠지? 그게 2수예요. 그죠? 아,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거야, 한 수 앞을. 12수면은 불가능해요. 카스파로프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뭔가 직감으로 하고 패턴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 딥블루는 여기다가 뭘 추가했냐면은 70만 건에 달하는 기존의 대국 정보, 그 다음에 4,000개의 위치 정보를 다 기록하고 카스파로프가 16살 이후에 뚜었던 모든 대국 정보를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찾는 거죠. 얘가 여기에 두면은 쟤 분명히 여기에 둘 가능성이 높아. 이거를 다 계산을 해놓은 거죠. 카스파로프만 이기기 위한 슈퍼컴퓨터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겼죠. 결국 이기고 나서는 도망갔죠. 이제 다시는 안 할래 이러고서는. 그러면은 이 딥블루는 생각해보세요. 차이니스 룸하고 아까 생각을 해서 보세요. 차이니스 룸하고. 인텔리전트 해요? 안 해요? 딥블루는. 그러니까 작동은 인텔리전트 하지 않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온 결과는 인텔리전트 한 거죠. 그죠? 인텔리전트 한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은 이제 우리가
다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 있나요? 지금 혹시?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체스 경기는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어떤 경기, 하나 샘플을 두고 이걸 가지고 그 177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연구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어떤 대상을, 어떤 현상의 샘플로 이제 잡고서는. 지금까지 그 진행되온 걸 보세요. 기계에서부터, 속이는 기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프로시저럴한 딥블루부터 나와서 지금은 휴먼 컴퓨팅. 사람의 그 조그만 것들을 합쳐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자, 지능 모델.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들 처음서부터 다시 이제 훑어서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지능적인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지식 기반 방식,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 방식, 이렇게 했습니다. 지식 기반 방식, 데이터 기반 방식. 어떤 이는 지식 기반 방식을 인공지능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데이터 기반 방식을 컴퓨테이셔널 인텔리전스, 계산지능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게 분리하는 거가. 이게 왜 이제 두 개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식 기반은 지식이 있다고 이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들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연결시켜서 추론과 같은 지능적인 행위를 흉내내게 할까? 이게 관심사죠. 예를 들면은, 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내가 여기 이제 내 뇌에 많은 지식들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이 지식이 처음에 내가 어떻게 습득을 했을까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 머릿속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봅시다. 어떤 지식을 예를 들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뾰족한 것에 찔리면은 아프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세요. 지금 우리 그런 지식 가지고 있잖아요. 알잖아요. 뾰족한 것에 손가락 피나고 아플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사는 오늘날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물건인데 뾰족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거기에 찔리면 아플까라는 거를. 한 번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뾰족한 것은 다 아프다라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식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지식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고. 태어날 때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가. 그죠? 그 첫 번째 우리가 추론할 방법이, 내가 이름을 붙인 건데, 이거는 엄마 지식이 있어요. 엄마 지식. 엄마가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뾰족한 거는 다 아파, 이렇게. 나는 한 번도 찔려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알려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가 태어나가지고 갓난아기가 막 방에서 이렇게 기어가다가 뾰족한 것을 만지려고 이렇게 하면 엄마가 안 돼! 찔리면 나 아픈 거야. 가지 마.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또 애가 또 그 다음날 가다가 하면은 또 엄마가 말리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전해주는 거야. 엄마의 경험에 의해서 만든 지식이 있는데 이걸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해 준 거예요. 그대로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경험 지식이에요. 경험 지식. 엄마가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애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기어가다가, 저기에 그 뾰족한 물건이 있었어요. 무슨 볼펜이 있었어요. 볼펜을 만지고 놀다가 딱 찔리니까, 아파. 애가 울죠. 그래서는 또 그 다음날에 잊어버리잖아요. 그 다음날에 또 놀다가 볼펜을 또 만져요. 볼펜을, 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날에 또 놀다가 볼펜이 아닌 또 다른 바늘 같은 거를 가지고 놀다가, 바늘은 굉장히 위험한 애기죠. 애한테는. 뭔가를 뾰족한 거 가지고 놀다가 또 찔려서 또 울었어요. 그 다음날에 또 울고. 이거를 한 10번, 20번 반복하다 보니까 애는 무슨 패턴이 생기냐면 일반화 시켜서 여태까지 봤었던 물건들의 공통점이 일반화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공통점들이 일반화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뾰족하게 생긴 것들은 다 아프구나. 이런 지식이 얘가 가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가설이 생기게 되면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가설이 생기면은 가설을 반드시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아, 뾰족한 거는 아프구나. 그러면은 애가 주위를 찾죠. 주위를 찾다가 뾰족한 걸, 새로운 거를 또 보고 저거 찌르면 아플까? 라고 가서 테스트를 해봐요. 애들은 반드시 테스트 해보거든요. 해봤더니 아파. 아, 뾰족한 것은 다 아프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경험 지식이에요. 경험 지식. 또 다른 거는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관찰 지식이 있어요. 관찰 지식. 관찰. 그래서 내가 경험해본 것도 아니고 엄마가 나한테 딱 만들어서 나한테 전해준 것도 아니지만 내가 주변의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이용을 해서 조합을 해봤더니 아, 그렇게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관찰. 혹은 뭐 추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 두 개죠, 두 개.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지식 기반 시스템하고 데이터 기반 시스템이 요 두 가지의 차이예요. 두 가지의 차이예요. 지식 기반 시스템은 엄마 지식이 먼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식이 이미 있어요. 어떻게 전해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미 있어요. 누가 줬어요, 나한테. 줘서 그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뾰족한 물건이 나왔을 때 내가 이제 보고 놀라는 거죠. 이걸 보는 거죠. 그죠? 뾰족한 물건이 나왔을 때 이 지식을 가지고 아, 저거는 아프겠다. 저거를 돌려놔야 되겠다. 뭐 이런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시스템을 보면은 엄마 지식이 제대로 잘못된 지식이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엄마 지식이 없거나 나한테 누가 전해주지 않았거나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요. 반면에 경험 지식은 나한테 들어오는 것들이 어떤 지식의 형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작은 데이터들이에요. 바늘은 아프다, 볼펜은 아프다, 뭐 이렇게 사소한 것들요. 사소한 것들이 데이터가 쌓여서 그 데이터에서 공통적인 것들을 누가 찾아내요? 내가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공통적인, 일반화된 형태가 만들어져서 뾰족한 것은 아프다라는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관점을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세요. 지식 기반 방식은 일단 이미 지식이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들을 어떻게 구조하고 연결시켜서 추론과 같은 지능적인 행위를 흉내내게 할까? 이게 관심사고, 제일 대표적인 거가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전문가 시스템. 아까 얘기한 마이신 같은 것도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그 의사 진단 시스템이 있죠. 그것도. 그래서 의사의 지식을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의사를 만나서 우리가 인터뷰를 합니다. 의사를 만나서 아,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아, 이럴 땐 그런 거가 궁금하겠네요. 이런 지식이 있네요. 지식을 전부 끌어모아 가지고 그거를 시스템에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거기서 추론이라든가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그게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와인 컨설팅 하는 거, 무슨 의학 컨설팅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어떻게 처음에 획득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 지식들 간의 상충 문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지식이 수정 보완돼야 되는 문제들이 존재를 하죠. 이런 것들. 처음에 그 의사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의사의 지식을 뽑아내서 여기다 집어넣긴 하지만 의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완벽하게 집어넣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그 의사의 지식이 정확한가 아닌가라는 또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나 안 할래요. 나도 잘 몰라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전문가 시스템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것들이 유전을 찾아내는 그 전문가들이에요. 바다에 유전들이 있잖아요. 기름이 나올 만한 거. 그걸 어떻게 찾아낼 건가? 근데 그 유전을 찾아내는 전문가들 전 세계에 몇 명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에 유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도 잘 모르는데 그냥 난 아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얼굴 구별하는 거에 대해서 아는 거는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하기 힘든 것처럼. 그래서 지식을 처음에 획득하는 거가 그렇게 수월한 문제가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문제죠. 또 하나는 기존의 지식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또 다른 지식을 했는데 이게 둘이가 상충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지식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반면에 데이터 기반 방식은 경험 데이터 혹은 관측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일반화시켜 추출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험 지식, 경험 데이터, 아니면 관측한 데이터, 이렇게 관찰한 데이터를 해서 지식을 일반화시켜 나가는 거죠. 일반화시키는 거. 바늘, 볼펜, 이런 것들을 전부 일반화시키니까, 빼쪽한 것들, 그리고 빼쪽한 거는 뭐다,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기계학습,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다 이거를 하는 알고리즘들이에요. 기계학습이라는 알고리즘 우리가 조금 보게 될 텐데, 기계는 기계인데 스스로 러닝할 수 있는 기계다라는 말이거든요. 러닝하는 기계, 러닝하는 알고리즘.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합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은 경험으로부터 자동으로 향상되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내는 컴퓨터 알고리즘이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마이닝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암묵적이고 이전에 몰랐었던 유용한 정보나 패턴을 효율적으로 추출해내는 방법 또는 기술,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통계적인 방법도 쓰고 기계학습적인 방법, 인공지능 방법들을 다양한 방법을 써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내용이 이제 기계학습의 몇 가지 알고리즘을 보게 되는데요. 데이터 마이닝의 알고리즘들이. 이건 뭐냐면은 관측 경험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컴퓨팅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하는 것인가. 이고, 세 개를 얘기를 하자면은 분류, 분집, 연관 분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분류하고 분집하고 연관 분석은 우리 뇌가 뭔가를 데이터를 관측을 하면서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나도 거부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그 현상 중에 하나예요. 분류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류 모델이 있어요, 머릿속에. 그러면은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은, 저거는 저거야. 저거는, 쟤는 저런 애야. 저거는 저걸 거야. 저거는 재미있을 거야. 없을 거야. 뭔가를 분류를 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은 그 분류 모델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또 하나는 군집이에요. 쟤는 저거랑 비슷하네. 저거는 옛날에 봤었던 그거하고 비슷한 거네. 나도 모르게,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뭔가를 분집을 하고 그룹핑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연관 짓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거, 얘하고 둘이 만나는 거야? 얘하고 지금 무슨 연관이 있지, 제가? 뭐 이런 것들요. 나도 모르게 계속 둘을 연관 짓고, 이게 뇌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잘 때까지 계속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관찰하는 것들마다.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 모델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군집하고 연관 분석,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